안 돼요. 제발. 한겨울 저녁 포장마차가 거칠게 넘어지는 소리가 골목에 울려 퍼졌습니다. 뜨거운 어묵 국물이 얼어붙은 땅 위로 쏟아졌고 하얀 김이 차가운 공기와 부딪혀 사라졌어요. 19살 민지우는 구청 단속반을 두 팔 벌려 막아섰습니다. 낡은 패딩 점퍼는 진흙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고 떨리는 손에는 병원 독촉장이 쥐어져 있었어요. 할머니 병원비 벌어야 해요. 제발. 그녀의 절규가 저녁 거리를 갈랐지만 용역 직원은 차갑게 손을 내저었고 민지우는 그대로 뒤로 밀려 흙탕물에 쓰러졌어요. 대체 이 아이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평범해 보였던 여고생이 한겨울 저녁 왜 이렇게 절박하게 울부짖고 있는 걸까요? 이 놀라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만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따뜻한 감동을 놓치지 않으실 거예요. 자, 그럼 사흘 전으로 돌아가 볼까요? 그날 아침, 민지우는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습니다. 좁은 원룸 한쪽 구석, 낡은 이불 속에서 최영자 할머니의 가쁜 숨소리가 들려왔어요. 민지우는 할머니 이마에 손을 얹었습니다. 여전히 미열이 있었죠. 할머니, 조금만 더 버텨주세요. 민지우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리며 학교 갈 준비를 했습니다. 거울에 비친 얼굴은 또래보다 훨씬 지쳐 보였어요. 하지만 민지우는 억지로라도 밝은 표정을 지으려 애썼습니다. 학교에 도착하자 복도에서 담임 선생님이 민지우, 잠깐 교무실로 올래? 담임의 표정이 편치 않았습니다. 민지우는 무슨 일인지 대충 짐작이 갔거든요. 담임은 서류 한 장을 꺼내 민지우 앞에 놓았습니다. 수학여행비가 아직이구나. 오늘이 마감인데. 민지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선생님. 하지만 민지우도 알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병원비도 밀려 있고 이번 달 월세도 아직 내지 못한 상황인데 수학여행은 사치라는 걸. 그래, 알겠어. 최대한 기다려볼게. 담임의 목소리는 따뜻했지만 민지우에게는 그 따뜻함이 오히려 더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동정받고 싶지 않았거든요. 교무실 밖으로 나오자 복도에서 몇몇 친구들이 수학여행 이야기로 떠들고 있었어요. 너 방 누구랑 쓰기로 했어? 나 은지랑. 완전 기대된다. 민지우는 그들을 지나쳐 교실로 향했습니다. 아무도 민지우에게 같은 방을 쓰자고 묻지 않았어요. 민지우가 수학여행에 갈 수 없다는 걸 모두 알고 있죠. 점심시간 민지우는 교실 한쪽 구석 자리에서 도시락을 꺼냈습니다. 반찬이라고는 김치와 계란 반쪽이 전부부. 하지만 민지우는 감사하게 먹었습니다. 창밖으로 겨울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언젠가는 나도 저 아이들처럼 웃으며 돈 걱정 없이 친구들과 떠들 수 있을까? 하지만 그런 생각은 오래가지 못하고 핸드폰이 울렸어요. 병원이었습니다. 보호자님, 최영자님 수술 날짜를 확정해야 합니다.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데. 민지우는 복도로 나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금만 더 시간 주세요. 지우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울면 안 된다고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그날 저녁 지우는 학교가 끝나고 여느 때처럼 포장마차가 있는 골목으로 향했습니다. 해는 이미 기울었고 찬바람이 옷깃을 파고들었어요. 낡은 포장마차 앞에서 지우는 장사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어묵 있어요. 따뜻한 어묵. 민지우의 목소리가 겨울거리에 작게 울려 퍼졌습니다. 한겨울밤 지우의 포장마차 앞에 손님들이 모여들었습니다. 학생, 어묵 2개요.
민지우는 환하게 웃으며 어묵을 건넸어요. 교복 위에 앞치마를 두른 19살 소녀의 모습이 손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추위는 매서워졌어요. 민지우는 언손을 호호 불며 국물을 저었습니다. 찢어진 운동화 틈으로 찬바람이 들어왔지만 새 신발을 살 여유는 없었어요. 그때 남루한 노인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동전 몇 개를 꺼냈습니다. 부족한 금액이었죠. 학생, 이거로 어묵 반 그릇만. 민지우는 망설이지 않고 어묵을 푸짐하게 담아 건넸습니다. 할아버지, 따뜻할 때 드세요. 노인은 눈물 글썽이며 고개를 숙였어요. 조금 뒤 중학생 2명이 왔지만 돈이 부족했습니다. 괜찮아요. 2그릇 가져가세요. 나머지는 다음에 주면 돼요. 정말요? 꼭 갚을게요. 학생들은 감사하며 어묵을 받아갔어요. 민지우는 그들이 웃는 모습을 보며 흐뭇해했습니다. 하지만 장사를 마치고 매출을 세어보니 턱없이 부족했어요. 할머니 병원비는커녕 내일 재료값도 빠듯했습니다. 지우는 한숨을 내쉬며 포장마차를 정리했어요. 눈물은 참았습니다. 울어봤자 달라지는 건 없으니까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주머니 속 수능 성적표를 만졌습니다. 전국 상위권이었지만 이제는 무의미한 종이었어요. 며칠 전 담임이 말했었죠. 민지우, 내 성적이면 서울 대학 갈 수 있어. 하지만 민지우는 대학 포기 각서에 이미 서명했습니다. 할머니가 먼저였으니까요. 집에 도착하자 할머니가 기침하며 깨어 계셨어요. 할머니, 약 드셨어요? 지우야, 학교는 잘 다니고 있니? 걱정 마세요, 할머니. 전 괜찮아요. 민지우는 밝게 웃었지만 할머니는 손녀의 거친 손을 보며 가슴 아파했습니다. 미안하구나, 지우야. 무슨 말씀이세요? 할머니는 제 전부예요. 창밖 밤하늘에 별이 반짝였어요. 민지우는 그 별을 보며 소원을 빌었습니다. 할머니가 건강해지기를. 그것만이 민지우의 유일한 꿈이었습니다. 그날 저녁도 지우는 포장마차 앞에 서 있었습니다. 어묵 있어요. 따뜻한 어묵. 퇴근길 직장인들이 하나, 둘 어묵을 사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고급 세단 한 대가 포장마차 근처에 조용히 멈춰 섰어요. 뒷좌석에서 명품 코트를 입은 작은 손님이 내렸습니다. 8살 정도로 보이는 남자아이는 창백한 얼굴에 깡마른 팔다리, 나이에 비해 너무 작은 체구였죠. 정장을 입은 중년 여성이 아이 뒤를 따라 내렸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운 인상이었어요. 도련님, 이런 곳은 위생적이지 않습니다. 여성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이미 포장마차로 다가가고 있었어요. 어서 오세요. 어묵 드실래요? 민지우가 환하게 웃으며 맞이했습니다. 아이는 민지우를 올려다봤어요. 그리고 멈춰 섰습니다. 뭔가에 홀린 듯 민지우의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봤죠. 어묵 주세요. 여기요. 뜨거우니까 조심해서 드세요. 그때 정장 여성이 다가와 그릇을 가로막았어요. 도련님, 이런 길거리 음식은 비위생적입니다. 당장 차로 돌아가세요. 송 실장님, 전 먹고 싶어요. 안 됩니다. 이런 불결한 음식을 드시면 회장님께서 뭐라고 하시겠어요? 송미란 비서실장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 시선이 민지우의 낡은 포장마차를 훑었어요. 경멸이 가득한 눈빛이었죠. 하지만 아이는 송미란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싫어요. 먹고 싶어요. 아이는 어묵꼬치를 집어 한 입 베어 물었어요. 따뜻한 국물이 입안에 퍼지자 아이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습니다. 맛있어요. 아이는 멈출 수 없었어요. 1개, 2개, 3개. 순식간에 그릇을 비웠습니다.
송미라는 당황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어요. 8년간 아무것도 먹지 않던 도련님이 길거리 어묵을 먹고 있었으니까요. 도련님, 누나 하나 더 주세요. 아이가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민지우는 기쁜 마음으로 어묵을 더 담아주었어요. 학생, 얼마지? 4,000원이에요. 거스름돈은 됐어. 하지만 지우는 정확히 6,000원을 돌려주었습니다. 송미라는 민지우를 한 번 더 훑어봤습니다. 그리고 차로 향하며 말했어요. 도련님, 이제 가셔야 합니다. 아이는 아쉬운 듯 민지우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작게 말했어요. 누나, 우리 엄마랑 똑같이 생겼어요. 민지우는 잠시 멈췄습니다. 아이의 눈에는 그리움이 가득했어요. 민지우는 부드럽게 웃으며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아이가 떠난 후에도 송미란의 차가운 눈빛이 자꾸 떠올랐지만 고개를 저었어요. 아이가 맛있게 먹었으니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민지우는 몰랐습니다. 그 짧은 만남이 자신의 인생을 바꿔놓을 거라는 걸. 그날 밤 태성그룹 회장 한태주는 서재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손자 민준의 사진이 놓여 있었어요. 8년간 제대로 먹지 못한 깡마른 아이.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회장님, 송미란입니다. 도련님께서 오늘 길거리 어묵을 드셨습니다. 한태주는 잠시 말을 멈췄어요. 민준이 뭔가를 먹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네. 포장마차 어묵인데 비위생적인 곳이었는데 2그릇을 다 비우셨습니다. 한태주는 숨이 막혔습니다. 8년 만에 처음이었어요. 그 포장마차가 어디 있나? 은평구 쪽 골목입니다만. 한태주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8년간 어떤 요리사도 손자를 먹게 만들지 못했어요. 하지만 길거리 포장마차 음식은 성공했습니다. 그 주인을 우리 집 조리사로 고용하면 어떻겠나? 민준이 식사를 담당하게 해. 회장님, 신분도 모르는 사람을. 그럼 그 주인이 누군지 고용할 만한 사람인지 알아보게. 송미라는 불쾌한 표정을 숨기지 못했지만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며칠 후 민지우 19세, 고등학교 3학년, 수능 전국 상위권, 포장마차 운영, 보호자 최영자 73세, 폐암 투병 중. 한태주는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어머니 박하은 9년 전 사망. 박하은. 그 이름에 한태준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서랍을 열어 오래된 사진을 꺼냈어요. 20대 초반 여인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박하은. 한태준의 첫 번째 부인. 시댁의 구박을 견디지 못하고 떠났던 아내였어요. 박 과장, 민지우 사진을 구해오게. 더 자세히 조사해. 그날부터 한태준의 손자 민주는 매일 포장마차를 찾았습니다. 누나, 저 왔어요. 어서 와, 민준아. 오늘 학교는 어땠어? 지우는 진심으로 민준을 반겨주었어요. 송미라는 멀찍이 서서 차가운 눈빛으로 지켜봤습니다. 일주일 후 한태주는 민지우의 사진을 받았어요. 포장마차 앞에서 웃고 있는 소녀. 한태주는 얼어붙었습니다. 민지우의 이마선, 눈매, 입술 모두 박하은을 닮아 있었어요. 아니, 죽은 딸 서은채도 닮아 있었습니다. 한태주는 떨리는 손으로 서랍에서 2장의 사진을 더 꺼냈어요. 박하은의 사진, 서은채의 사진, 3장을 나란히 놓고 비교했습니다. 너무나 닮아 있었어요. 설마, 만약 민지우가 박하은의 딸이라면, 그리고 박하은이 떠날 때 이미 임신 중이었다면, 내 딸인가? 한태주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확인해야 했습니다. 반드시. 하지만 두려웠습니다. 만약 정말 자신의 딸이라면
19년간 홀로 고생시킨 죄를 어떻게 씻을 수 있을까요? 그날 아침 민지우는 병원에서 급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최영자 환자분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오늘 수술 안 하시면 위험합니다. 수술비는 얼마나? 3천만 원입니다. 오늘 중으로 입금하셔야 합니다. 지우는 주저앉았습니다. 평생 모아도 모을 수 없는 돈이었어요. 그날 오후 지우가 포장마차를 준비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불법 노점상 강제 철거입니다. 구청 단속반 차량이 골목에 들어섰어요. 험악한 인상의 용역 직원들이 우르르 내렸습니다. 잠깐만요. 제발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용역들은 이미 포장마차를 넘어뜨리기 시작했어요. 쿵! 어묵 냄비가 바닥에 쏟아졌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얼어붙은 땅 위로 흘러내렸어요. 안 돼요. 이게 전부예요. 민지우는 트럭 앞을 막아섰습니다. 두 팔을 벌리고 필사적으로 버텼어요. 할머니 병원비 벌어야 해요. 제발요. 하지만 용역 직원 하나가 거칠게 민지우를 밀쳤습니다. 비켜. 아. 민지우는 중심을 잃고 뒤로 넘어졌어요. 마침 그곳에는 아침에 내린 눈이 녹아 만든 흙탕물 웅덩이가 있었습니다. 민지우는 차가운 진흙탕에 쓰러졌어요. 낡은 패딩이 순식간에 갈색 흙으로 범벅이 되었습니다. 일어나려 했지만 몸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용역들은 아랑곳 없이 포장마차를 부수기 시작했습니다. 어묵 냄비가 트럭 바닥에 던져지며 두 동강이 났어요. 안 돼. 할머니 병원비를 벌어주던 유일한 희망이었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검은색 고급 세단 한 대가 골목 입구에 멈춰 섰어요. 뒷좌석 문이 열리고 정장을 입은 남자가 내렸습니다. 60대 중반으로 보이는 위험 있는 인상이었어요. 한태준이었습니다. 그는 멀리서 철거 현장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흙탕물에 쓰러진 소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 아이가 가까이 다가갈수록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당장 멈춰. 한태준의 차갑지만 위험이 실린 목소리였어요. 소란스럽던 현장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용역 직원 하나가 인상을 쓰며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한태준의 비서가 재빨리 명함을 꺼냈어요. 태성그룹 한태준 회장님이십니다.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태성그룹, 한국 재계 상위권 대기업이었어요. 구청 직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게 무슨... 이 노점상으로 인한 모든 법적 문제, 금전적 문제는 우리 태성그룹에서 책임지겠습니다. 한태준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구청 직원들도 황급히 차에 올라타며 속삭였어요. 태성그룹 회장이라고? 큰일 날 뻔했어. 한태준은 천천히 민지우에게 다가갔습니다. 민지우는 여전히 흙탕물에 주저앉아 있었어요. 고개를 숙인 채 부서진 냄비 조각을 주워 담고 있었습니다. 학생,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한태준은 심호흡을 하고 다시 말했어요. 모자를 벗어줄 수 있겠니? 지우는 흙으로 범벅이 된 얼굴 위로 눈물 자국이 선명했어요. 왜 이 낯선 사람이 자신에게 이런 말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지우는 떨리는 손을 들어 털모자를 천천히 벗었습니다. 그 순간 한태준의 숨이 멈췄습니다. 흙이 묻고 눈물로 얼룩진 얼굴이었지만 그 이마의 선을, 그 눈매를 한태준은 알아볼 수 있었어요. 박하은이었습니다. 아니, 서은채였습니다. 둘 다였어요. 죽은 아내와 죽은 딸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한태준의 손이 떨렸어요. 목도리도 벗어줄 수 있을까? 민지우는 천천히 목도리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목도리가 한 바퀴 풀리고 한태준의 심장이 쿵 소리를 냈어요. 또 한 바퀴 풀리고
눈에서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목도리가 완전히 벗겨지며 민지우의 얼굴 전체가 드러났어요. 한태주는 그 자리에 서서 온몸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습니다. 박하은이었습니다. 20대 초반 꽃집에서 처음 만났을 때의 그 얼굴, 맑고 순수했던 그 눈동자, 모든 것이 똑같았어요. 아니, 서은채이기도 했습니다. 20살 사랑하는 남자를 데려왔을 때의 그 눈빛, 모든 것이 겹쳐 보였습니다. 한태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60년을 살아오며 사업가로서 수많은 고비를 넘기며 회장 자리에 앉아 그 누구 앞에서도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던 한태준이 지금 사람들이 지켜보는 한복판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확인이 필요했습니다. 한태준은 한 글자 한 글자 천천히 물었습니다. 혹시 어머니 이름이 박하은이니? 지우의 눈이 커졌어요. 네, 맞아요. 어떻게 우리 엄마 이름을 아세요? 시간이 멈췄습니다. 한태준의 무릎이 꺾였어요. 그 누구 앞에서도 무릎 꿇은 적 없던 남자가 흙탕물 바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한태준은 떨리는 입술을 열고 간신히 말했습니다. 내 전 아내였어. 그 말이 떨어진 순간 민지우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전 아내, 엄마의 전 남편. 그 말은 곧,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보고서에 붙인 불명이라고 적혀 있었거든요. 확인이 필요해. 검사를 하자. DNA 검사. 민지우는 멍하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주일 후 한태준은 민지우와 함께 병원을 찾았어요. 의사가 봉투를 건넸습니다. 한태준의 손이 떨렸습니다. 봉투를 열 수가 없었어요. 제가 볼게요. 민지우가 봉투를 열었습니다. 친자 관계 확률 99.99%, 99.99%,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민지우는 자신의 딸이었습니다. 친자 관계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한태준은 그 자리에서 무너졌어요. 미안하다. 미안해. 널 버리려던 게 아니야. 내가 몰랐던 거야. 한태준이 울먹이며 말했어요. 괜찮아요. 전 아빠를 원망한 적 없어요. 지우도 울고 있었어요. 며칠 후 태성그룹 본사 로비였습니다. 기자들이 몰려 있었어요. 송미란 비서실장이 다급하게 한태준을 막아섰습니다. 회장님, 이건 공개하시면 안 됩니다. 그룹 이미지에. 비서실장, 당장 물러나시오. 송미란은 물러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태준은 단상에 올라섰어요. 수십 대의 카메라가 그를 향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중요한 발표를 하려 합니다. 한태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어요. 민지우 양은 제 딸입니다. 플래시가 터졌어요. 기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19년간 몰랐던 제 죄를 이제 바로잡겠습니다. 한태준은 지우를 무대로 불렀어요. 제 딸 민지우를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쏟아졌습니다. 그날 저녁 모든 뉴스가 이 소식을 다뤘어요. 세상이 뒤집혔습니다. 민지우는 단숨에 재벌 2세가 되었어요. 그날 밤 한태준은 지우와 최영자 할머니가 계신 병원으로 갔습니다. 할머니, 제 딸을 살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할머니를 VIP 병실로 옮겨 최고의 치료를 받으실 수 있게 하겠습니다. 그날부터 최영자 할머니는 최고의 의료진에게 치료를 받았어요. 민지우는 더 이상 포장마차에서 일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그날 밤 한태준은 민지우를 서재로 불렀습니다. 책상 위에는 오래된 사진들이 놓여 있었어요. 박하은의 사진, 한은채의 사진. 지우야,
내 엄마에 대해 이야기해 주마. 내 엄마 박하은은 내가 사랑했던 사람이었어. 하지만 난 지켜주지 못했지. 한태주는 과거를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시댁 식구들의 극심한 구박, 투명인간 취급하던 가족들, 그 고통을 홀로 견뎌야 했던 박하은. 내가 회사 일에만 매달리는 동안 내 엄마는 혼자 모든 걸 견뎌야 했어. 결국 엄마는 떠났고 난 내가 뱃속에 있었다는 걸 몰랐어. 민지우는 조용히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내 언니 하는 채 언니가 사랑하는 남자를 쫓아냈지. 재벌가의 체면 때문에. 결국 언니는 아이를 낳다가 세상을 떠났어. 한태주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너의 엄마를 지키지 못했는데, 내가 우리 부모님과 똑같이 행동하며 너의 언니도 지키지 못했구나. 난 죄인이다. 민지우는 아버지의 손을 잡았어요. 아빠, 이제 괜찮아요. 과거는 바꿀 수 없잖아요. 그날부터 한태주는 속죄하기 시작했습니다. 최영자 할머니 이름으로 은혜 장학재단을 설립했어요. 지우처럼 어려운 환경의 학생들을 돕는 재단이었습니다. 할머니, 이 재단으로 많은 아이들을 도울 수 있을 거예요. 1년 후 지우는 대학에서 식품영양학과에 들어갔습니다. 왜 식품영양학과를 선택했니? 어묵을 잊을 수가 없어요. 누군가에게 따뜻한 음식을 만들어주고 싶어요. 은혜 장학재단의 첫 봉사활동 날이었습니다. 보육원 마당에 지우가 서 있었어요. 자, 어묵 나갑니다. 아이들이 환하게 웃으며 줄을 섰어요. 민준이도 옆에서 어묵을 나눠주고 있었습니다. 이모, 맛있어요. 그래, 많이 먹어. 한태주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딸과 손자가 함께 웃으며 봉사하는 모습, 아이들이 행복하게 어묵을 먹는 모습, 한태준의 얼굴에 따뜻한 미소가 번졌어요. 박하은, 서은채, 이제 조금은 용서받을 수 있을까? 한태준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맑은 봄 하늘이었어요. 포장마차에서 시작된 운명은 따뜻한 봄날의 가족으로 완성되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드렸다면 앞으로도 당신의 나날에 잔잔한 위로가 될 이야기들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 가족을 위한 따뜻한 말씀도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오늘을 늘 응원합니다.